우리가 앞으로 남북 통일을 하면은 북한에서 우리가 입수하는 문서 가운데서 아마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에 협력한 자, 북한의 간첩, 북한의 돈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명단이 통일된 이후에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한 다음에 동독의 정보기관 슈타지란 정보기관이 갖고 있던 문서를 서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슈타지 문서 속에서 그동안에 서독에 살면서 동독의 끈앞풀이 되어가지고 동독의 간첩이 되어가지고 이 조국을 배반하는 활동을 한 사람들 명단이 다 나왔습니다. 일부는 그것으로 해서 처벌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됐으니까 뭐 반입죄에 적용이 되는, 간첩죄에 적용이 되는 무기징역, 뭐 사형, 뭐 이런 중형은 면했습니다만 이 문서를 통해서 많은 비밀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이 문서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1970년대 초에 당시에 동방정책을 추진하던 빌리 브란트 수상, 당시에 빌리 브란트 수상은 사민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과 손을 잡고 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데나우어가 만든 기독교 민주당 정권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독과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동방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동방정책을 추진하던 이 브란트를 기민당하고 또 기독교 사회당이라고 있습니다. 기사당이라고 하는데 이 두 당이 브란트를 불신임해가지고 물러나게 하려는 이런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임 투표. 그런데 이 불신임 투표를 하기 전에는 브란트가 국회에서 불신임을 당해가지고 물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브란트와 손을 잡았던 자민당 안에서 이탈자가 생긴다. 틀림없이 불신임 투표에서 브란트가 질 것이다. 정권이 교체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두 표 차이로 브란트가 살아남았습니다. 불신임안이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불신임안이 부결되어 버렸다 이거죠. 두 표 차이로. 이 두 표가 누구냐 하는 추측이 계속되다가 이게 통일된 뒤에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한 국회의원은, 이탈자 두 사람 중에 한 국회의원은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가 5만 마르크를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동독으로 불러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당신이 브란트의 불신임을 막아달라 했는데 과연 그대로 브란트 편에 서는 바람에 브란트가 탄핵 비슷한 불신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정보기관이 친동독 정책을 쓰는 브란트를 권좌에 계속 남아있도록 공작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브란트가 물러나게 됩니다. 왜 물러나느냐? 이것도 동독 정보기관 때문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 밑에 비서실장처럼 데리고 다니던 기욤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독 간첩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폭로되면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서냉전 시대에서 특히 동독이 서독에 대해서 집요한 간첩 공작, 파괴 공작, 선전선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이 이 슈타지 문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 동독이 성공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서독의 류프케 대통령을 낙마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하인리히 류프케 또는 류프케 대통령은 1959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인데, 물론 간접 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만, 이 사람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19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를 방문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을 안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류프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한국도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이 류프케 대통령을 동독 정보기관이 딱 노렸습니다. 이 사람이 성격상 아주 반공적이고 아데나워 수상과 친하고 하니까 어쨌든 류프케 대통령을 낙마시켜야 되는데 하다가 어떤 자료를 함께 찾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 공산당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망하니까 재빨리 나치 문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소련으로부터 또 이 나치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치 문서를 뒤지다가 바로 류프케와 관계되는 자료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1964년부터 한 4년까지 집요하게 동독 공산당 동국 첩보기관이 류프케 폭로 공작을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 문서를 찾아낸 다음에 동독 공산당은 뭐라고 발표를 하느냐. 서독 대통령은 게슈타포의 첩자였다. 게슈타포는 나치스의 비밀경찰입니다. 나치의 그 로켓 무기 생산 기지의 건설 책임자였다. 이렇게 딱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류프케를 나치 정권 부역자로 모는 것이죠. 그때까지 류프케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냐면은 독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나치 시대의 잘못한 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자기 정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어떤 집이 있는데 1층만 깨끗하면 되느냐? 지하실이 더러우면 안 된다. 지하실을 치워야 된다. 과거의 나치 독일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독은 동독 정보기관은 그 류프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최초의 폭로가 나온 다음에 류프케가 또 재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또 재선이 되었습니다. 이때 동독 공산당 중에서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노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동 담당 비서인데 노르덴이라는 사람이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류프케를 몰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사실은 어떠냐? 그럼 류프케는 뭘 한 사람이냐? 하면은 슐렘프 건설회사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간부였습니다. 간부인데 칼륨을 채굴하는 광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직 갱도를 지하 비행기 제작소로 개조하는 공사를 맡았습니다. 이 공사에 유대인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2,000명이 노동자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건설회사 간부였다. 지하 비행기 제작소로 바꾸는 공사에 유대인 수용소 수감자들 2,000명이 동원되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계속 이제 부풀려 나갑니다. 동독 정보기관은. 1965년 1월 29일 날 동독 노르덴이라는 이 선정선동 서기가 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실을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944년에서 45년 사이에 류프케는 파시오 정권의 가장 중요한 비밀 병기를 설계하고 생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참혹하기 짝이 없는 조건 하에서
나치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대거 투입되었고 수백 명이 죽었다.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리버케가 지금 서독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선동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사실하고 거짓말을 싹 섞어버린 겁니다. 리버케가 군사시설 건설에 참여한 사실은 있지만은 이 떼죽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걸 연결해버린 거죠. 항상 공산당이 선동할 때는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다. 1%의 사실과 99%의 거짓말을 섞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선동입니다. 한국의 지금 좌익들도 비슷한 수법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 동독 정부 기관지인 노이에서 도이칠란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이제 선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독의 최정상부에는 확인된 범죄자가 앉아있다. 리버케는 히틀러 독재를 도운 자이며 적극적으로 전쟁 준비에 나서고 있는 서독 수뇌부의 대표이듯이 나치 파쇼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다. 279명의 나치 수용소 수감자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동독 정보기관은 자료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틀, 사흘에 한 번꼴로 계속 리버케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해도 서독에서 별 반응이 없습니다. 또 당사자인 리버케는 완전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왔어요. 그 거짓말, 뻔한 거짓말에 내가 대응하면은 내가 오히려 손해다 무시해버려. 이러니까 동독이 방향을 바꿉니다. 선전선동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디로 바꾸느냐? 해외로 바꾸는 거예요. 서독에서는 지금 뭐 조용한데 해외에서 떠들게 해야 되겠다. 해외 공산주의자들이 많으니까 해외에서 떠들면 그게 자연히 이제 서독으로 안 들어가겠느냐. 해가지고 이 해외에서 시끄럽게 만드는 이제 전략을 씁니다. 해외에 있는 동독 대사관을 통하고 우호적인 공산 좌익 이 인맥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서서히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상원 의원 한 사람이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팜프레트를 찍어가지고 동독이 제공하는 그 자료를 넣어가지고 막 돌리고 합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리버케 폭로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옛날에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리버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서독에 이 정보가 흘러가도록 동독 정보기관이 서독에 이제 막 공작을 합니다. 그 공작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언론사에 계속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는 이 리버케 대통령 앞에 대통령을 한 사람이 호이스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을 한 존재였다. 그런데 리버케라는 이 전범자가 들어왔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민당 정치인들을 등장시켜서 리버케를 공격하도록 하는 이런 공작도 꾸밉니다. 그래도 서독 언론이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서독 언론은 동독 그 정보기관을 믿지 않으니까, 또 자기 대통령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나 외국에서는 항의 시위, 민사소송, 형사소송, 프랑스의 소르반노 대학 교수들은 편지를 써서 독일로 보내는 운동, 또 국회에서 문제 삼는 운동, 뭐 이런 것을 계속 합니다. 부활절 시위 행사할 때 리버케 타도 플래카드가 나오도록 하고,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1966년 2월 이탈리아 일간지 라보체가 일면 전체로 통틀어 가지고 리버케 대통령을 막 매도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스의 반나치 저항운동가들이 서독 연방의회 앞으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항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 참가자 전국회의는 리버케에게 주었던 명예 외인부대 훈장 철회를 요구하고 나옵니다.
이 외국에서 이렇게 떠드니까 이제는 이게 점점점 서독으로 넘어옵니다. 서독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슈타지 동독정보기관에서 중간 계산을 해보니까 아직 이 결정적 타격이 없다. 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조금 더 해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동독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대표 웨덴징그란 사람한테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이거를 서독의 데프트 추기경 앞으로 보내달라. 그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유대교 믿다가 나치 만행에 희생된 사람이 60만 명이나 됩니다. 몇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독일에서 다시는 파시즘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서독에서 편히 살고 있는 이 가톨릭 교도들도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편지를 써요. 그런 편지에 답장이 오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동독 언론에서 막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동독에서는 1952년에 나치 당원들에 대해서 다 사면령을 내려버립니다. 나치 시절에 당원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새로운 공산주의 건설에 참여하면은 죄가 없다 해가지고 사면령을 내리고 그 동독 국회에 해당하는 인민위원회에 보면은 회원들, 의원들의 40%가 전 나치 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나치를 청산하지 안 했는데 리버케만 나치의 이 혐의를 씌워가지고 지금 몰락시키려고 그렇게 끈질기게 공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동독에서 해외로 갔다가 해외를 돌아가지고 서독으로 여론이 이제 옮겨붙기 시작합니다. 1966년 여름쯤 되면은 서독의 이 오피니언 메이커, 여론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룹에서 점점 리버케 대통령 비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서독의 언론이 이 동독의 공작에 놀아나가지고 리버케 대통령 공격에 서서히 가담하게 됩니다. 서독에는 전국 신문은 없고 지역 신문이 강한데 전국을 커버하는 잡지는 있어요. 잡지가 두 가지가 아주 힘이 셌습니다. 슈테른이라는 잡지하고 슈피겔이라는 잡지입니다. 이 두 잡지가 이제는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중립적으로 보이던 사람들도 이제는 리버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에 동독이 공작이 들어가가지고 서독 팬클럽 부회장하는 노이만이라는 사람한테 리버케를 험담하는, 리버케를 폭로하는 자료를 보내요. 그러면서 미끼를 던집니다. 당신이 히틀러 연구가인데 히틀러 연구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동독공산당은 이 문제를 어쨌든 법적 문제로 제기하려고 노력합니다. 법적 문제로 돼야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 리버케가 무대응으로 계속 일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공식화된다. 이렇게 해서 이 독일과 친한 노이만과 코펠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서독 연방 대통령실이 앞으로는 동독이 제출하는 자료를 위조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소위 부작위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랑스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소송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이 리버케가 있었던 슐렘프 건설회사 상대로 또 소송을 할 준비도 하고 언론사에 편지를 써가지고 왜 이걸 안 다루느냐고 계속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1966년 9월에 비로소 리버케 서독 연방 대통령실에서 공식적 반응을 냅니다. 그 내용은 동독 측 비난은 전부 다 날조된 것이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도 리버케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를 합니다. 내무장관은 슐렘프 건설
회사에서 리버케가 한 활동은 나치 수용소를 만든다든지 뭐 수감자를 강제 투입했다든지 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박 자료를 막 냅니다. 자, 이게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식적 대응을 하니까 이때부터는 기사가 엄청 더 커져 버립니다. 그동안 리버케가 침묵하고 있었을 때는 기사거리가 안 되는데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고 나오니까 언론이 이제는 동독대 서독의 싸움으로 키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리버케가 불리해져 버립니다. 불리해져 버려요. 어떤 문제를 공식화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사건이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언론의 생리상. 이렇게 되니까 잘 됐다 하면서 동독 공산당 이 선전선동 담당 비서 노르덴이 이 사람 총지휘자인데 또 기자회견을 열더니 수독에서 우리가 제시한 문서가 가짜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폴란드 필적 전문가한테 감정을 의뢰했더니 폴란드 전문가가 이거는 틀림없이 리버케의 서명이었다라고 감정을 해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치고 나옵니다. 이 리버케의 대응이 이제는 이 사건을 더 키워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리버케 대통령이 과연 나치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로 이제는 시비가 붙게 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또 불리하게 나와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리버케를 비판하는 의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그때는 이 수도가 보온이었습니다. 보온 대학에 있는 좌익 학생연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리버케 대통령의 대학 평의회 명예회원직 취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집권 기민당의 동료들 중에서도 리버케 대통령 보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이거 너무 시끄러우니까 당신을 계속 비호하다가는 이 기민당이 나치당이라는 낙인을 받게 생겼다. 조기에 물러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집권 기민당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동독의 한 3년 동안 계속된 동독의 공작이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걸 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사실 1%에 거짓말 99%를 타가지고 100%의 선동 자료로서 해외를 통해서 서독 언론기관을 공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제적인 여론을 만드니까 이게 서독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서독의 언론에 영향을 주고 서독의 정치인한테도 영향을 주고 집권당한테도 영향을 줘가지고 드디어 리버케는 물러나라 하는 이야기가 자기 편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죠. 무대응으로 대응하던 이 리버케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코너에 말렸습니다. 1967년 말에 이분이 74회 생일 파티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임기 만료 전에 조기에 물러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동독의 리버케 실각 공작이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리버케가 그렇게 발표하자마자 동독은 모든 리버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이제 목표 달성했으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그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그냥 문서창고에 처박아 버렸어요. 나중에 통일돼서 보니까 그 문서창고에 가서 리버케 공작한 문서를 확인하니까 이 길이가 6m에 걸쳐서 비밀 문서가 쌓여 있었답니다. 거기에 동독 공작에 이용당한, 모르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알고도 이용당한 서독의 지식인들 명단이 많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언론기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걸 보면은 작금의 사태, 지난 탄핵 사태 때
북한 정권이 한국에 대한 이 심리전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작년 11월 말에 공식적으로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의 언론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남한 언론 전체를, 뭐 조선일보도 빼지 않고 전체를 칭찬한 것은 이게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은 남북한이 일종의 통일 전선이 형성돼 가지고 박근혜 타도로 뭉쳤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해방 이후 남북한이 한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요사이 심리전을 펴는데 제일 유용한 수단은 사이버입니다. 사이버를 통해서 북한에서 또 북한과 연계된 해외 한국인 조직 그리고 국내 조직 이렇게 3면에 걸쳐서 계속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심리전단 임무를 확대하고 국방부도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서 사이버상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호응하는 한국의 종북 좌파들, 그 중에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정당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댓글을 썼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정원 그리고 국방부 사령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동독의 수독 대통령 낙마 공작이 얼마나 집요하게 광범위하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느냐를 아신다면은 지금 검찰이 댓글 수사를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주로 북한의 심리전과 대응하면서 싸웠던 우리의 전사들, 사이버 전사들을 이렇게 대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본격적으로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심리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적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 작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람들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 심리전은 고도의 간첩 전쟁입니다. 간첩 전쟁입니다. 그 1950년대, 60년대에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종합 편성도 없었고 뭐 유튜브도 없을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 동독이 완전히 조작된 정보를 가지고 리버켓 대통령을 하야시킨 건 아니지만 조기에 그만두도록 만든 이 가공할 만한 선동력이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에 서로 계급투쟁론을 공유하는 세력이 있으므로 더 쉽게 동독 서독에서 성공했던 것보다 북한이 한국에서 훨씬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통일이 안 돼서 북한과 협조했던 이 반역자, 간첩들이 아직 명단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통일된 다음에 북한판 슈다지 문서가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오늘은 리버켓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동독의 공산당 선동에 의해서 무너졌느냐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